장모님, 다친 몸으로 공장 일 보시면 안 돼요. 재활이나 제대로 하고 오세요. 그 말만 남기고 사위는 어머니의 인감 도장과 공장 서류를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다 낫고 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말에 군말 없이 짐을 싸주신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현관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던 그 눈빛 속에 사위가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가 읍내 큰 길로 접어들기도 전이었습니다.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순간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달달 떨렸고 옆자리 아내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시골 공장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그 전화 한 통이 사위의 모든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린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시골 마을의 가을이 내려앉던 날이었습니다. 읍내에서 20분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좁은 길, 그 끝에 낮은 지붕의 공장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당 한켠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고 된장 익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간판도 변변찮고 외벽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곳이었어요. 지나치는 사람마다 시골 할머니가 소일거리로 운영하는 작은 공장이겠거니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공장이 진짜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딸 이정아도 사위 김태훈도 태훈의 차가 재활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섰어요. 조수석에 정아가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 목발을 짚은 박순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병원 현관으로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반겼습니다. 태훈이 미리 예약을 해뒀다고 했어요. 3층 재활병동 창가 자리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공장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정아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태훈이 입소 서류를 작성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류 작성이 끝나갈 무렵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장이랑 공장 서류 저희가 가지고 있을게요. 몸도 불편하신데 행정 처리할 일 생기면 저희가 다 할게요. 말투는 자연스러웠어요. 미리 생각해뒀던 말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놓아뒀던 가방을 들었어요.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인감도장, 그리고 공장 서류 몇 장. 태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태훈의 손이 잠깐 떨렸어요. 금방 감췄지만 순덕은 봤습니다. 정아가 어머니 손을 잠깐 잡았어요. 엄마, 밥은 꼬박꼬박 먹어야 해. 금방 나으실 거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을 나섰어요. 정아가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아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순덕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태운의 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순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사이드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순덕이 입소하던 날 직접 챙겨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살며시 눌렀어요. 봉투 안에는 법인 등기부가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잔액이 6자리를 훌쩍 넘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전부 순덕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어요. 기어이 가는구나. 나직한 독백이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듯한 차가운 담담함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 바람 소리가 다 삼켜버렸습니다. 순덕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5에 시집을 왔어요. 충청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같이 밭을 일구고 콩을 심고 고추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순덕이 처음 시댁 문턱을 넘던 날 시어머니 한씨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밥상을 차려도 국이 짜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널어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했어요. 밭일을 해도 느리다고 했고 빨리 하면 대충 한다고 했습니다. 순덕이 무엇을 해도 한 씨의 눈에는 못마땅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아가 3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남편이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었어요. 읍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던 날, 한 씨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년 때문이야. 내년이 복이 없어서 내 아들이 죽은 거야. 그 말이 순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살짜리 정아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한 씨의 구박은 더 거세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부터 들렸습니다. 한 씨가 잠결에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년, 복도 없는 년. 순덕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밭에 나갔어요. 돌아오면 다시 시어머니 방을 살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정아 손을 잡고 짐을 싸다가 멈춘 날이 있었어요. 문 앞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집이 남편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마당이, 이 장독대가, 이 밭이 전부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게 순덕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한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순덕이 30을 넘기던 해였어요. 밥을 먹었는데 또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순덕아, 준호 어딨냐? 준호 밥 줘야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순덕은 한씨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치매였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이었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씨가 밤새 이불에 실수를 하면 순덕이 새벽에 일어나 씻겼어요. 한씨는 그러면서도 순덕을 못 알아봤습니다. 가끔은 알아보고 욕을 했어요.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지.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이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웃들이 혀를 찼어요. 저 며느리 대단하다. 저런 시어머니 수발을 저렇게 드나. 순덕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한 것뿐이었습니다. 한씨가 숨을 거두기 사흘 전이었어요. 잠깐 정신이 든 날이 있었습니다. 한씨가 순덕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순덕이 가까이 가자. 한씨가 손을 뻗었어요.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한씨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독한 년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순덕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아가 잠든 뒤에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요. 오래 울었어요. 남편 죽던 날도 구박을 받던 날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씨가 남긴 건 많지 않았어요. 산비탈 아래 조그만 밭되기 하나, 그리고 된장 담그는 비법이었습니다. 한씨가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사이사이 순덕에게 조금씩 알려줬던 것들이었어요. 콩은 이 시기에 골라야 한다. 매주는 이렇게 띄워야 맛이 난다. 장은 이 비율로 갈라야 한다. 짤막짤막한 말들이었지만 순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낡은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씨가 떠나고 순덕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아를 키워야 했어요. 밭이 있었습니다. 한씨에게 받은 비법이 있었어요. 순덕은 콩을 심었습니다. 메주를 쓰고 된장을 담갔어요. 처음엔 식구 먹을 것만 만들었습니다. 남으면 옆집에 나눠줬어요. 맛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순덕을 장터로 이끌었어요. 리어카에 항아리 두어 개를 싣고 나갔습니다. 첫날은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아주머니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한 통을 사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순덕은 조금씩 규모를 키웠어요. 밭을 넓히고 항아리를 늘리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정아를 등에 업고 항아리를 닦던 날도 있었어요. 정아를 창고 구석에 재워놓고 메주를 쓰던 밤도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낯선 사람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식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이었어요.
장터에서 순덕 된장을 맛본 거래처가 소개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약이었어요. 도매상이 둘이 되고 셋이 됐습니다. 몇 해가 지났을 때는 일본 식품 수입업체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공장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마당을 쓸고 항아리를 닦아 손님을 맞았어요. 계약은 그날 성사됐습니다. 공장이 커졌어요. 직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직접 콩을 골랐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그 공장이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버는지 순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에게도요 알리는 순간 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딸보다는 딸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사람을 잘 봤어요. 수십 년을 장터에서 살다 보면 눈이 생깁니다. 처음 사위를 봤을 때부터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힘든 일 앞에서 먼저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태훈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순덕은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지켜봤습니다. 첫 사업이 기울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태훈 씨가 좀 어렵대. 나도 창피한데. 이번 한 번만요. 순덕은 지갑을 열었어요.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꼴만은 안 됐으면 했으니까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기울었을 때도 전화가 왔어요.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순덕은 매번 돈을 내줬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기는 할까? 정아는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태훈이 직접 공장으로 찾아온 날이었어요. 정아 없이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자금이 좀 급하게 됐는데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이번 거래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순덕은 된장 뒤집개를 내려놓고 사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 아래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그 눈빛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못 준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 다르거든요. 딱 한 번만요. 없어.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태훈이 공장 마당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더니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덕은 창고 안에서 빈 항아리를 정리하던 참이었어요. 열린 창고 문 사이로 태훈이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정아야,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역시 안 된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묻지도 않고 공장 팔아먹으려던 사람들이 아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공장이랑 집이 어머님 명의잖아. 어머님 모르게 담보만 잡으면 되는데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순덕은 손을 멈췄습니다. 항아리를 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그 차갑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순덕이 새벽부터 장독대 옆에서 항아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무거운 항아리를 한 팔로 받치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몸이 기울고 발목이 꺾이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항아리가 함께 넘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읍내 병원에서 발목,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옆에서 정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순덕은 봤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너무 빠르게 스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서 태훈이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번이 기회야.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처리하면 돼. 정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은 재활병원 알아볼게. 어머님 편하게 쉬시라고. 그동안 우리가 다 처리하는 거야. 정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흘 뒤 아침 태훈의 차가 재활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순덕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아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구박을 받으면서도 혼자 밤새 매주를 쓰면서도 장터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서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게 정아 때문이었어요. 그 정아가 지금 이러고 있었습니다. 혼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진짜로 뭔가를 느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전화를 꺼냈어요. 최 변호사 나요. 아, 사장님 도착하셨어요? 방금 입소했어요. 태훈이 그 사람 도장이랑 서류 가져갔어요. 내가 직접 줬거든요. 예상대로 움직이는군요. 그래요. 이제 차단 절차 진행해요. 내 직접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게요. 그리고 태훈한테 전화해요. 지금 법무사 사무소 가는 길일 거예요. 잠깐 멈췄습니다. 다 들었다고 전해요. 그리고 조건도요. 공장에서 한 달을 일하면 내가 직접 만나주겠다고. 단 아는 사람 도움은 일절 안 돼요. 둘이 몸으로 번 것만 인정한다고. 한 달 뒤에는요? 그건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시각 읍내로 향하는 길, 태훈의 차가 법무사 사무소 골목으로 막 접어들던 참이었습니다. 정아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태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훈 씨 되십니까? 박순덕 여사 재산관리인 최성원입니다. 지금 진행하시려는 공장 부지 담보 설정권 법적으로 사전 차단 처리됐습니다. 여사님 직접 승인 없이는 담보 설정은 물론 어떠한 명의 변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태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들었다고요.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아가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조건을 전해드립니다.
공장에서 한 달을 일하십시오. 새벽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단, 외부 도움은 일절 안 됩니다. 두 분이 직접 몸으로 일한 것만 인정됩니다. 한 달 뒤 여사님이 직접 대화, 자리를 갖겠다고 하십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골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어요.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다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 들었다. 그 네 글자가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떠 있었어요. 태훈의 차가 공장 마당으로 들어선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공장 입구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이미 직원 2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흘끗 봤어요. 위아래로 한 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태훈이 헛기침을 했어요. 저희 오늘부터 일하러 왔는데요. 그때 창고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60 초반의 남자가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강 부장입니다.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따라오세요.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콩자루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강 부장이 자루 하나를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은 콩 고르기예요. 돌멩이, 쭉정이, 벌레 먹은 거 전부 골라내야 해요. 이 자루 다 끝나야 오전 일과 끝납니다. 사장님은 매일 이것보다 2배를 혼자 하셨어요. 그 말만 남기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태훈과 정아는 나란히 앉아 콩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자 허리가 뻐근해졌어요. 20분이 지나자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이걸 매일 하셨단 말이야.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콩을 고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직원 하나가 창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빛 보면서. 골라야 빨리 되지. 창가에 앉아야 한다고요. 아, 죄송해요. 그럼 저기로 옮겨도 될까요? 묻지도 않고 공장 팔아먹으려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묻고 있어. 그 말이 창고 안에 떨어졌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콩을 골랐습니다. 오전이 끝나갈 무렵 강 부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오후는 항아리 닦기예요. 저쪽 줄에 있는 거 전부 솔로 안팎 닦고 햇볕에 말려야 해요. 태훈이 제일 큰 항아리를 들어 옮기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쾅 항아리가 마당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공장 마당에 울렸어요. 이거 사장님이 20년 쓰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항아리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알고 도자기 장인이 구운 거라고. 처음부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태우는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쓸기 시작했어요. 정아가 옆에서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조금 났어요. 얼른 손을 옷에 닦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아가 된장 배합 일을 맡았어요.
소금과 메주 비율을 반대로 넣었습니다. 절반쯤 배합하고 나서야 냄새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 다 버려야 해요. 하루치예요. 재료값만 얼마인 줄 알아요? 됐어요. 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할게요. 강 부장이 다가왔어요. 정아 씨, 오늘은 창고 청소하세요. 정아는 창고로 갔어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창고. 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평생 새벽마다 이걸 혼자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창고 밖으로 항아리 줄이 보였어요. 저 항아리를 엄마가 수십 년 동안 혼자 닦았겠구나. 정아를 등에 업고도 한시 수발을 들면서도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가방을 맨 채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아, 왜 여기 왔어? 할머니 공장이잖아. 놀러 왔지. 엄마 울었어? 아니야, 먼지 들어갔어. 민준이가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항아리 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들어왔어요. 엄마, 근데 할머니는 매날 이렇게 하셨어? 저 항아리 엄청 많던데. 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태훈의 어깨와 허리는 사흘째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손바닥에는 딱지가 앉았어요. 정아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진짜 만나줄까? 모르지 모른다고.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진작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태훈 씨가 하자고 할 때 내가 먼저 막았어야 했는데 나는 알면서도 눈 감았잖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태훈 씨도 잘못했지만 나도 똑같이 잘못한 거야. 나는 엄마 딸이면서 나도 알아. 나도 잘못했어. 지금 서로 탓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쪽을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정아가 먼저 일어나 라면을 담아왔습니다. 태훈 앞에 하나 놓고 자기 것을 들었어요. 먹어. 그게 다였어요. 3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공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훈이 혼자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직원 박 씨가 퇴근하면서 태훈 옆을 지나치며 짧게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정아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직원 한 명이 정아 옆에 앉았어요. 손가락 많이 부었네요. 괜찮아요. 그 직원이 퇴근하면서 파스 하나를 정아 앞에 놓고 나갔습니다. 정아는 그 파스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오달수가 태훈 옆으로 온 게, 오달수는 공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었어요. 45말이 많지 않고 묵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위분이시죠?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무렵 병실의 순덕은 남이 차려주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평생 내가 해먹었으니까.
그렇지요. 남이 해주면 다 맛있어요. 저녁이 됐을 때 강 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훈 씨가 말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깨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 말 않고 조각 다 쓸었어요. 정아 씨는 된장 배합 실수가 있었고요. 울었어요.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왔다가 그냥 갔고요. 그래요. 오달수가 태훈 씨한테 접근했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훈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요. 계속 지켜봐요. 오달수 그 사람 움직임도요. 밥이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날 밤 순덕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줬나?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렸나? 잘 모르겠어. 창고에서 혼자 울었다고 했어. 순덕은 그 생각을 하다가 한참 뒤에야 눈을 감았어요. 한 달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태훈과 정아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공장 마당에 서 있었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달랐어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오후 일과가 끝났어요. 강 부장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강 부장은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 공장을 나서면서 정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입구 간판이 뒤로 멀어졌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덕이 공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목발이 없었어요. 걸음이 조금 느렸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태훈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피땀으로 일궈놓으신 것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아가 옆에서 무너졌어요. 엄마, 나도 알면서. 눈 감았어. 태훈 씨가 하자고 할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순덕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말없이 마당에. 울음소리만 흘렀어요. 됐다. 그게 전부였어요. 순덕이 두 사람을 공장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법인 등기부 해외 수출 계약서,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맨 끝에 통장 사본. 엄마, 이게 뭐야? 공장 서류야. 이게 얼마야? 엄마, 이게 진짜야? 이 공장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알겠지? 엄마, 왜 말 안 했어? 이걸 왜 혼자 말하는? 순간 달라질 것 같아서. 뭐가 달라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훈 씨가 잘 안 풀리면 이혼할까봐 그게 무서웠어. 정아, 너 혼자 민준이 키우게 될까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아니까 그렇게 안 만들려고 돈을 줬는데. 근데 내가 언제까지 살아서 계속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워. 이 공장 너희가 이어받아야 해. 됐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읍내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곳, 장철민의 사무실. 장철민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양복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책상 위에 순덕 공장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달수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레시피. 그리고 해외 바이어 연락처. 대신 드리는 것도 확실합니다.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우시다고요. 오달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2년 전부터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이 생겼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어요. 집을 담보로 잡힌 지도 오래됐습니다. 장철민이 테이블에 봉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드리고요. 일 마무리되면 나머지 드립니다. 박 사장이 몸이 불편하셔서 타이밍이 딱 맞네요. 오달수는 봉투를 짚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달수가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가까이 이 마당에서 일했습니다. 순덕이 처음 콩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이 마당이었어요. 그때 오달수는 막 30이었습니다. 장독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달수가 태훈에게 처음 말을 건 건 순덕이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위분이시죠.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오달수가 점심시간에 태훈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위도 자식인데. 그날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오달수가 퇴근길에 태훈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좀 했거든요. 태훈 씨는 여기서 항아리 닦기엔 아까운 사람이에요. 사업하셔야 할 분이에요. 자고로 사업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와요. 태훈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타이밍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사업 빚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오달수가 창고에서 단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태훈 씨,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다고 장모님이 알아주시겠어요? 사람이 원래 하던 대로 하거든요. 저랑 손잡으시면 여기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사업 빚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요. 생각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나중에요. 오달수가 창고를 나갔습니다. 태훈은 자루를 내려놓고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공장에 들렀어요. 아빠, 나 이거 봤는데. 할머니 나온다.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구독자 수십만 제목이 보였습니다. 된장 하나로 세계를 사로잡은 충청도 할머니 35년의 기록. 새벽 4시였어요. 화면이 어두웠습니다. 순덕이 나왔어요. 작업복 차림에 고무신 혼자 항아리를 들어 옮기기 시작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이 공장 사장님은 매일 새벽 4시에 혼자 이 일을 시작합니다. 35년째입니다. 태훈의 손이 멈췄어요. 좋은 된장은 서두르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해요. 콩이 익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익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댓글창을 봤습니다. 수천 개였어요. 이 된장. 먹고 몸이 좋아졌어요. 매달 주문합니다. 일본에서 봅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해요. 35년을 혼자 이러셨다니.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새벽에 혼자 항아리를 옮기는 장면. 자기가 한 달 동안 낑낑대며 했던 그 일을 순덕은 35년째 새벽마다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오달수의 말이 스쳤어요. 이런다고 장모님이 알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영상 속 순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람이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빠, 할머니 완전 유명하다. 우리 할머니 최고야. 오달수의 말과 순덕의 영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태우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본 날 이후로 태우는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은 계속했어요. 된장 가르는 법, 항아리 관리하는 법, 계절마다 달라지는 발효 온도, 조절하는 법 말 수가 없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안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나흘째 저녁 오달수가 퇴근하는 태훈을 주차장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기다려주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만 더요. 너무 오래 끌면 타이밍이 지나가 버려요. 아시잖아요. 태훈이 차에 올랐어요. 백미러로 오달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태훈이 순덕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달수 씨가 저한테 접근했습니다. 레시피를 빼내서 같이 돈 벌자고요. 저 솔직히 잠깐 흔들렸어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거든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영상 봤습니다. 35년째 새벽마다 혼자 항아리 옮기시는 거. 그거 보고 나서는 못하겠다 싶었어요. 오달수 그 사람, 나도 얼마 전부터 낌새를 채고 있었어. 태훈이 굳었습니다. 순덕이 파일을 꺼냈어요. 공장 CCTV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달수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뒤지는 장면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공장 차량 운행 기록도 있었어요. 오달수가 공장 차를 몰고 장철민 회사 근처를 다녀온 날짜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언제부터 강 부장이 모아줬어? 나는 보고만 받았고,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강 부장이랑 같이 움직여. 오달수가 장철민이랑 언제 만나는지 알아내서 현장을 잡아야 해. 한 달 동안 이 공장을 속속들이 봤잖아. 그리고 오늘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잖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강 부장을 찾아간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공장 차 운행 기록 보면 패턴이 있어요. 보름에 한 번씩 읍내를 다녀와요. 다음 주 화요일이 딱 맞는 날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수상하다 싶으면 봐야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태훈과 강 부장이 읍내 카페 건너편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달수의 공장차가 카페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잠시 뒤 장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더니 고개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 부장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오달수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아래로 봉투 하나가 오달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달수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나 봉투는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훈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손이 꽉 쥐어졌어요.
10년 가까이 일한 공장이었습니다. 순덕이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됐어요. 나가죠. USB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레시피요. 그리고 해외 바이어 연락처. 그 연락처로 장철민이 바이어한테 직접 접근하는 거네요. 더 좋은 조건 제시하면서 우리 거래처를 빼가려는 거고 이미 움직였을 거예요. 지난주에 일본 바이어한테서 계약 조건 재검토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순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순덕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본 바이어 건이 위험합니다. 최 변호사한테 연락해요. 일본 바이어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해. 우리가 먼저 진짜 사정을 알려야 해 할 수 있어요. 순덕이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훈과 정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훈이 일본 바이어에게 영문 메일을 썼습니다. 밤새 다듬었어요. 법인 등기부와 원본 계약서 사본, 최성원이 공증한 확인서까지 첨부했습니다. 정아는 공장 내부를 뒤졌어요. 오달수가 사무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강 부장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정아가 그걸 정리해서 최성원에게 넘겼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박순덕 사장님과의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됐어?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가 태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 무렵 장철민이 공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굳이 법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조용히 정리하시면 제가 보상을 드릴 수도 있어요. 내 공장을 내가 지키는데 굳이가 어딨어요.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소송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나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 된장 35년 담갔어요. 그것보다 힘든 일도 했어요. 태훈이 나왔습니다. 정아가 따라 나왔어요. 강 부장도 뒤에 섰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시죠. 장철민이 차에 올라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됐어, 일이나 해. 태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마당에서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태훈이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뭐해? 유튜브 채널 만들고 있어. 어머님 영상 댓글 봤잖아. 오달수 건으로 공장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지. 어머님한테 말했어? 내일 같이 말씀드리자. 태훈이 채널 이름을 쳤어요. 박순덕의 장독대 괜찮다. 태훈이 엔터를 눌렀어요. 다음 날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야 해. 어머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 딱 한마디였어요. 첫 영상을 올린 건 일주일 뒤였어요. 새벽 4시 공장 마당이었습니다. 저거 치워 어머님,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순덕이 카메라를 한 번 더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공장 얼마나 하셨어요? 35년 왜 이 일 하세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태훈이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였던 게 사흘 만에 수천 개가 됐습니다. 구독자가 하룻밤 사이에 몇 천이 늘어 있었습니다. 공유가 계속됐어요.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퍼갔고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누군가 짧게 편집해서 올린 게 또 퍼졌습니다. 35년을 저렇게 혼자 하셨다니. 된장 한 통 샀는데 눈물이 납니다. 일본에서 봅니다. 어떻게 주문할 수 있나요? 이 공장 된장 진짜예요. 다른 데서는 이만 못 찾았어요. 주문 문의가 쏟아졌어요. 강 부장이 사무실에서 메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주는 손으로 느껴야 해요. 기계로는 못해요. 그 한마디에 댓글이 또 달렸어요. 이게 진짜 장인이다. 우리나라 보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온라인 주문 페이지 만들게요. SNS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요. 어머님 이야기가 콘텐츠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머님 해봐 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오달수가 조사를 받았어요. 사직서 들어왔습니다. 오달수가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요. 그래도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줬는데 그 사람이 먼저 등을 돌렸으니까 장철민이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 어머님 그냥 넘어가시려고요?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 돈으로 공장 설비 바꿀 거야. 장철민이 앞으로 이 바닥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소문이 다 내주거든. 어머님 무섭네요. 합의가 마무리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마당에 작은 상이 펼쳐졌어요. 강 부장이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태훈이 순덕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제가 지었어요. 드셔보세요. 순덕이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된장이 잘 익었네. 어머님이 담근 거잖아요. 그거 끓인 사람이 잘해야 맛이 나지. 태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뭔가 뜨거운 것이 목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아가 옆에서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주문 페이지를 열었는데 당일 품절이 났어요. 그런데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충청도 산골 공장까지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어머님 오시는 분들한테 된장 담그는 거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만요. 된장이 더 팔려요. 순덕이 며칠 뒤에 짧게 말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공장 방문 날이었어요. 30명이 신청했습니다. 된장은 서두르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해요. 조용해졌습니다. 냄새 맡아보세요.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왔어요. 탄성이 났습니다. 순덕이 사람들 사이에서 항아리를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영상 찍는다는 걸 의식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공장 마당에 사람들이 다 빠지고 순덕과 정아만 남았습니다. 정아가 장독대 옆에 앉았어요. 순덕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혼자 다 하면서 나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나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미안해. 엄마 내가 진짜 나쁜 딸이었어. 정아야. 내 나쁜 딸이었던 거 맞아. 근데 내 딸인 것도 맞아. 순덕이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정아의 손 위에 가만히 얹었어요. 정아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앞에서요. 순덕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공장 마당이 달라졌습니다. 항아리가 늘었어요. 직원도 늘었습니다. 태훈이 직원들과 함께 새 항아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정아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 바이어였습니다. 다음 분기 주문량을 늘리고 싶다고 했어요. 네,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부장님, 일본 쪽 주문 또 늘었어요. 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지만 눈매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태훈이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구독자가 50만이 넘어 있었어요. 순덕이 장독대 앞에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된장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순덕에게 달려가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다 익어? 내가 어른 될 때쯤. 엄청 오래 걸리네. 그래야 맛있어. 근데 냄새는 왜 이렇게 맛있어? 순덕이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태훈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순덕이 카메라를 보지 않았어요. 민준이만 보고 있었어요. 노을이 공장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장독대 항아리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훈이 카메라를 내렸어요. 이 장면은 찍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눈에 담아두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마당에 된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잘 익고 있었어요. 전부 다. 된장이 익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콩을 고르고 메주를 쓰고 장을 가르고 기다리는 것까지 서두르면 맛이 없어요. 억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순덕이 정아를 기다렸어요. 태훈이 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된장 담그듯이 그냥 묵묵히 기다렸어요. 지금 이 순간 속이 타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자식이 야속하고 서운해도 끝내 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 순덕처럼 말은 못하고 혼자 사귀고 계신 분들, 그 마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목소리만 들려드려도 돼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